오늘 소개하는 내용에 포함된 이야기는 아닌데 책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게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은 어떤 이들에게는 점심 메뉴를 묻는 표현으로 쓰였다 라고요. 이 문장을 읽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게 좋아하세요? 라는 말이 점심 메뉴 뭐 먹을까?의 암호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10초쯤 멍하니 있다가 예전에 식용으로 먹던 게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싶어서 혼자 한참을 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0년, 15년 전쯤에는 대화로 오갈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물론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개고기 먹는 걸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다지만 그렇다고 그새 이게 무슨 말이지 할 것까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나의 생각도 바뀔 수 있구나 싶었죠. 오늘의 책 그냥 하지 말라는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님의 저서입니다. 가끔 TV나 뉴스를 통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꼭 거론되거나 직접 빅데이터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주시는 분이죠. 책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잘 쓰여져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의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그간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져 왔고 또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늘 외쳐왔던 Just do it이 아니라 Don't just do it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그냥 하지 말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카노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인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3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설탕과 크림을 넣지 않은 쓴 커피로 2008년쯤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이래 아메리카노는 주로 젊은 여성들이 즐기는 음료에서 중년 남성들도 습관처럼 마시는 식후땡 음료가 되었고 이제는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2021년 현재 한국의 카페가 9만 개 있다고 합니다. 커피 시장 부동의 1등 스타벅스가 한국에 1,5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2조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전체 카페 숫자를 본다면 아직 뻗어나갈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커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한 수용성으로 해석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전작 상상하지 말라 해서 커피의 시간대별 맥락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 9시의 커피는 잠을 깨우는 각성의 커피, 오후 1시의 커피는 사회 일원으로 잘 버티고 있음을 확인하는 위안의 커피, 오후 4시의 커피는 회사 생활의 고단함을 달래는 해우소의 커피였습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맛이나 퀄리티가 절대적인 선택 기준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미를 섬세하게 따져서 마시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믹스커피만 찾는 사람들도 이웃을 초대해서 마실 때에는 로열 코펜하겐 같은 고급 찻잔을 동원합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베란다에서 창밖을 보며 관조의 커피를 즐길 때에도 맛과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커피 한 잔에서도 자신의 삶을 더 잘 챙기고 싶은 욕구가 읽힙니다.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삶에 대한 기준이 올라갔고 기술이 발달했고 이 모든 것이 풍요한 삶을 가능케 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희망하고 욕망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전 같았으면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테일에 대한 요구가 적었지만 지금은 당연해집니다. 그 당연한 섬세함이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당에 카페에 못 가게 되었다고 해서 집에서 아무 커피나 마실까요? 아니죠. 커피 마시는 시간을 좋아하게 된 이들은 집에 있을 때에도 카페에서의 경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나의 취향을 만족시킬 만큼
훌륭한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설비가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커피 머신에 굉장한 투자를 한 상태이니 머신에 들어갈 원두에 대한 취향도 올라갑니다. 갓볶은 신선한 원두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정기적으로 원두를 배송하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수행하던 많은 기능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취향과 전문성도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도 오롯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외부 강사의 지도를 받아가며 본격적으로 합니다. 펠로톤이 그렇고 룰루레몬도 원격으로 운동 코칭을 하는 미러를 인수하며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에 디바이스가 들어오고 외부와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설치됩니다. 이런 변화가 산업에는 모두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일부 기존 산업에는 위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보고 나니 문득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본 게 아닌 것 같다. 흔히 데자뷰라고 하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전에도 경험한 것 같은 기시감이 든 것입니다. 데자뷰는 원래 의학용어로 글자 그대로 하면 이미 본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 적 없지만 본 것 같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기시감은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관찰된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지난 16년간의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니 주목해야 할 변화상으로 꾸준히 다루었던 3가지 중요한 화두가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로 속도가 더 빨라졌고 앞으로 더 강화될 변화입니다. 말하자면 변화의 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의 상수 1. 분화하는 사회. 첫 번째 키워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혼자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났을 때 밥 먹었냐고 인사처럼 묻습니다. 그만큼 밥이 중요한 문화예요. 과거 문헌을 봤더니 과연 한국 사람들이 끼니에 먹는 밥의 양이 엄청나더군요. 예전에는 고기를 먹기 어려워 단백질을 통곡물에서 섭취했기에 밥을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구한말 선교사들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 사람들은 한 끼에 현대인의 5그릇 정도에 해당하는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양한 음식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므로 밥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사량이 줄기도 했고요. 근육을 쓰는 노동이 줄어서 열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 공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정보를 보면서 우리 삶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100여 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뀐 것도 적지 않습니다. 2010년에 나온 한 월간지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 가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다면서 신촌의 어느 식당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이것이 참 신기하다고 한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식당의 기본 식단 구성은 4인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식사가 반찬을 나누는 구조로 돼 있어서 식당은 4명이 와야 이문이 많이 남으니 식당 종업원이 몇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혼자 왔다고 말하기가 괜히 미안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혼자 밥 먹는 게 일상화돼 이제는 혼자 식사하는 사람의 시선을 보호해주는 칸막이도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밥 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불과 10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10년 만에 우리 사회는 1인 사회로 빠르게 분화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혼밥이라는 말이 의미 있는 규모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13년입니다. 그러다 2018년이 되자 혼자 공연 보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술 마시는 각종 혼모가 39가지로 늘었고 2020년에는 65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무언가 하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매일매일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5년만 뒤돌아보아도 정말 많이 바뀌었음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혼자서 무언가를 잘 꾸려가는 사회로 분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 나 또한 혼자 잘 지낼 수 있도록 독립성과 유연성을 갖추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나아가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1인 사회로의 분화를 넘어 가족의 해체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사람 구실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의 엄마, 아빠, 아들, 딸이라는 관계 역할을 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재화를 조달하고 가사노동을 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등 가정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각종 역할과 책임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의지했는데 그런 기능이 하나둘 외주화되며 축소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가사노동이나 행정업무 아웃소싱 서비스가 성업 중이고 반려산업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가족의 의미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뜨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좋든 싫든 가족이 내 삶의 안전핀이자 나를 지지해주는 존재였다면 가족의 기능이 외주화되고 관계는 단속적으로 변하면서 가족이 차지하던 절대적인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 낳지 않는 이유는 그 행위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딱히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 비혼과 비출산을 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회로 예전부터 변화하고 있었다면 10에서 20년 후의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이야 혼자 살더라도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며 자식된 도리를 하려고 애쓰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노년이 되면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줄까요?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보장을 보완했던 게 강력한 효도 시스템이어서 자손이 없으면 노년의 삶이 어려워지기 십상이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고 등록하고 문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손 없이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년을 보내려면 사회나 개인이나 효도에 대한 강박을 없애고 독립된 개체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시스템이 그만큼 발달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 각자 도생으로 가기 십상인데 이 또한 만만찮은 과업입니다. 효도 시스템을 외주화할 만큼 엄청난 부를 쌓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야겠죠. 이 점을 먼저 깨닫고 꾸준히 독서하고 운동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생산성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의 혁신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기술과 세상이 바뀌는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스스로 업데이트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화의 상수 2. 장수하는 인간. 두 번째 키워드는 앞의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바로 장수입니다. 혼자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으라면 장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진은 1970년대 환갑잔치 모습입니다. 가운데 줄에 의관 정지하고 앉아 계신 저 남자분이 60세라는 거죠. 어떤가요? 꽤 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60대 분들은 정말 젊어 보일 것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오래 살고 젊게 사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복지, 모든 것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삶, 더 오래 사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사진에서 환갑을 맞으신 분은 수십 명의 직계 가족에게 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환갑 기념사진을 찍는 가족의 숫자가 4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자녀가 한두 명밖에 안 되고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결혼했어도 손주는 없기 십상이고 오히려 강아지와 함께 찍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결정적으로 요즘은 환갑을 기념하지 않으니 사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군요. 즉, 오늘날의 60세는 과거의 60세보다 늙지 않았고, 과거의 60세는 여명이 짧았지만 이제는 아니며, 나를 부양할 많은 가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보다 오히려 부모님 세대가 부유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과거와 같은 효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르신들도 고령자로 대접받기보다는 스스로 젊게 사는 삶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체력과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젊기도 하고요. 가수 송가인 씨 팬카페 글 한 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인상적입니다.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청년분께 호소합니다. 1970년대의 환갑은 삶을 정리하는 단계였고 노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슷한 연령대인 50대 후반을 청년이라 지칭합니다. 아마도 글을 쓴 분은 50대 후반보다 연배가 높은 듯합니다. 이분이 50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호소할까요? 저도 뒤늦게 멜론 가입해서 스밍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좀 노력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송가인 씨의 노래 순위를 올리려면 스트리밍 횟수가 많아야 하므로 얼른 음원 서비스에 가입해서 송가인 씨 노래를 많이 듣고 결과를 인증하라는 것입니다. 50대는 물론 60, 70대도 팬덤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같이 옷 맞춰 입고 안무를 익히고 콘서트 가서 응원하고 굿즈도 거침없이 구입합니다. 젊은 세대의 팬덤 문화와 다를 바 없죠. 아마 이분들은 예전에 H.O.T나 엑소를 좋아하는 자녀들에게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가수만 쫓아다닌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자녀 세대의 팬덤 문화를 흡수해 즐기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밥차까지 불러가면서요. 이게 새로운 현상인 것 같지만 이미 올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 일본의 윤사마 팬덤도 중장년층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데이터에서도 이미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2015년 강의 때 제가 농담 삼아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몇 살부터 중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30대는 40대를, 40대는 50대를, 50대는 60대를 말했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중년이라 하면 40, 50대를 떠올리는데 그때에도 시니어들 사이에는 60대, 심지어 70대가 중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나이를 젊게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50대 후반은 청년인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유튜브 댓글은 60대 청년인 나의 입장에서 말해본다면 이었습니다. 앞에서 변화에 맞춰 일상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뛰어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날 우리 사회 시니어들은 젊게 사는 만큼 수용성 또한 젊은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조금 늦을 뿐이죠. 저희가 뽑았던 데이터 중에 산업별 브랜드 인지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인지도 면에서 으뜸인 외식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트렌드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니어층에서도 스타벅스가 인지도 1등입니다. 일요 예배 끝나고 아들 손녀랑 밥 먹고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왔습니다.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외식 브랜드들의 인지도와 선호도에서 전체 그룹 대비 시니어 그룹의 일치도가 60%가 넘습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외식 브랜드의 절반 이상을 시니어층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니어의 소비 문화가 젊은 세대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시니어층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손주 사진을 편집해서 카카오톡에 킬러 콘텐츠로 공유하는 작업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십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지인들끼리 밴드앱에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합니다. 어느 나라 시니어들이 이만큼 할까요? 한국은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모르면 또래와 어울리기 힘들어서 구민센터에서 나이 든 분들을 위한 강좌를 열어 가르쳐 줄 정도입니다. 이분들도 충분히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향유하는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자 산업의 기회가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의 부모님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쏴드리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변화가 모든 연령층을 다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움직이고 연령대별 차이가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에 대한 배려가 너무 많을 필요는 없을 테고 오히려 지나친 배려를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시니어라 지칭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젊으니까요. 굳이 말한다면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 정도면 충분하지 예전처럼 올드, 시니어, 그레이 같은 표현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변화의 상수 3. 비대면의 확산. 세 번째 살펴볼 기시감은 무인입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려고 갔더니 점원이 계산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처럼 연령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셀프 계산대에서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이라 하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누가 안 해주는구나. 내가 직접 해야 하는구나. 점원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말이죠. 많은 주택가 상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형 이커머스 때문에 더 이상 동네 아파트에 마트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량의 생필품도 1시간 이내에 배달해주는 퀵커머스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니 모세혈관처럼 뻗어있는 편의점마저 생존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는 세탁 어플에 대체되고 있고요. 플랫폼 서비스로 가상화, 무인화되는 흐름 앞에 동네 상점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비는 상점에 세계 과자 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형 뽑기 가게가 있었고요. 이들 가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무인으로 운영돼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인화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술이 발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둘째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무인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첨단 기술을 몹시 좋아하고 빠르게 습득합니다. 하다못해 스크린 골프장도 셀프 서비스라 알아서 다 해야 하는데 그걸 다 합니다. 기술을 수용하는 인텔리전스가 매우 높아 무인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의 무인화 흐름이 단순히 기술 발달이나 우리의 수용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맺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 변화 때문에 더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직원 없는 가게가 들어오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을 무시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점원을 두지 않으니 오히려 손님들이 좋아해요. 최근 저희 동네에 카페가 문을 열었는데 무인 카페였습니다. 일하는 분은 아침에 와서 1시간 청소하고 물건만 채우고 떠나고 그 다음부터 매장에 있는 사람은 손님뿐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적지 않았습니다. 점원이 없으니 가는 것입니다. 동네 카페는 오래 있으면 사장님이 눈치를 주는데 여기는 눈치 줄 사람이 없거든요. 인건비가 없는 만큼 더 싸기도 하고요. 사람이 없어서 더 좋아한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이미 2017년에 국내 어느 화장품 매장에서는 고객이 든 매장 바구니 색깔에 따라 접객을 달리한 바 있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색바구니를 들고 들어가면 나 혼자 보겠다는 뜻이어서 점원이 말을 걸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정수기 필터를 스스로 교체하는 셀프 랜턴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정수기 회사 직원이 와서 관리했는데 그러다 보니 방문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찜찜함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방문할 때마다 자꾸 신상품을 권유하는 바람에 난감했는데 필터를 잉크 카트리지처럼 손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이 모든 거북함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대면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도가 만만치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바이러스가 안 만나는 구실이 되어 행복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렌털 서비스는 무인화될 것이고 접점이 있는 리테일 서비스도 자동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정수기 관리 직원이 필요 없어진 것처럼 생명보험 회사 설계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무인 카페도 이미 확산되는 중입니다. 의뢰 이런 매장에는 밴딩 머신이 있어서 바나나나 샐러드 같은 것들을 파니 인근 편의점 매출도 타격을 입겠죠. 이런 변화를 기존에 종사하던 분들과 소상공인 모두가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또한 일어날 일이었고 일어나고 있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대면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내용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특히 전화통화를 꺼리는 현상은 밀레니얼의 특성으로까지 부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세대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것이죠. 2016년 배달 어플에 대한 분석 데이터에 전화 주문을 힘들어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저 스스로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이 편하다는데 저는 불편했거든요. 전화해서 중국집이죠? 짜장면 3그릇 주문까지만 말해도 업소에 제 과거 주문 이력이 남아있으니 주소 같은 걸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이 더 좋다고 하길래 왜 그런지 들여다보니 전화하기 싫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전화공포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표현이 최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글을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실시간 통화하는 게 유독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20, 30대도 많습니다. 그중 3분과 함께 연구하는 스터디에 한 분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여쭤봤죠. 그분은 좀 늦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문자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시간 됐으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문자 보냈는데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반응이 흥미로워서 굳이 한 번 더 전화하면 안 돼요? 라고 물으니 이번에도 문자 보냈다니까요? 라며 철벽을 치더군요. 무려 3번이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화가 왜 그렇게 싫은지. 그랬더니 전화는 뭐랄까 좀 무례한 수단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자로 충분히 소통했는데 전화로 즉각적인 대답을 재차 요구하는 행위가 맞듣지도 않고 무엇보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뛴다고 했습니다. 기성세대도 밤늦게나 이른 아침에 가족의 전화가 와서 가슴 철렁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 하고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듯 외국에도 운동할 때보다 전화벨이 울릴 때 심장이 더 격렬하게 요동친다는 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전화를 싫어하다 보니 요즘은 전화요금제도 달라졌더군요. 예전에 전화요금제를 보면 300분 무료 통화에 500MB 제공한다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10GB 무료에 통화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도 놀라운데 그 혜택을 먼저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통화는 안 할 테니 피차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전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콜센터가 계속 유지될까요? 이미 전 세계 많은 기업이 콜센터의 기능을 자동화해서 챗봇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활성화되고 있죠. 애초의 의도는 인건비 절감이었는데
이게 웬걸 비용 절감은 둘째치고 밀레니얼 이하의 사용자들이 챗봇을 선호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챗봇으로 가게 될 거고 머자나 인공지능이 언어인식 및 합성까지 진화할 테니 설사 전화를 하더라도 로봇에게 하지 사람에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콜센터인 인도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들을 걱정할 것도 없이 지금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이 급하면 주말에도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장님은요? 젊은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토요일에 상사가 전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세 가지 나쁜 게 다 몰려오니까요. 시간 외 업무, 상사, 전화. 지금은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밤중에 메신저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기사나 연구가 보이면 메일 같은 메시지로 습관적으로 공유하는 거죠. 저는 메모장처럼 쓴 셈이지만 상대 직원은 당황할 수밖에요. 무인화는 자동화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만든 첨단 상점은 아예 매장에 점원이 없고 물건을 집어서 나오면 바로 계산이 끝나 결제 프로세스도 생략했습니다. 비단 최첨단 기술 기업의 서비스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공공기관과 쇼핑몰 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건물에 들어갈 때 체온 측정이 의무화되었죠. 이게 2020년 3월만 해도 짭짤한 일거리였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 일당을 받고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딜 가도 체온 측정기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어느 기관은 건물 출입자 체온 측정을 하느라 인건비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그 기관도 2개월 후에 다 기계로 교체했습니다. 수백만 원으로 기계 2세대만 두면 되니 비용이 훨씬 줄어들었겠죠. 불과 2개월 만의 변화입니다. AI, 로보틱스 등의 기술이 집약돼 이제는 사람이 하던 일을 도와주는 걸 넘어 대체해버리는 기계가 이렇게 빨리 나옵니다. 체온 재는 기계가 2년도 안 되어 몇만 원까지로 저렴해진 것을 보면 기술 발달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인간에게 요구되는 덕목도 바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실히 꾸준히 열심히 하는 자세를 높이 샀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로봇 알데리는 잠을 안 잡니다. 밥도 안 먹고 3교대도 필요 없어요.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도 안 하고 결정적으로 알데리는 오류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업무를 꾸준히 하는 분야는 로봇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농업적 근면성으로 열심히 일했던 이들의 꾸준함은 더 이상 덕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는 근면성은 조만간 주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자리는 곧 없어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변화의 3가지 상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이 3가지 변화를 목도할 수 있었고 검증할 수 있었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만 코로나19로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기에 지금 막 닥친 변화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코로나로 인해 당겨진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사이의 변화가 작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기술은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를 통해서 저자는 쉽지 않은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도전하는 식으로 그냥 하지 말고 세상의 변화에 내 몸을 맞추는 과정을 성실하게 치러내시길 바랍니다. 방향이 맞다면 속도가 더 당겨지거나 늦춰질지언정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방향을 생각했다면 당장은 여러분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움직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밀어붙이고 그냥 열심히만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